민주당 선대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쇄신을 촉구하는 당내 의원들을 만나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후보는 야권이 요구하는 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의심을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상단장에 우상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잠시 뒤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합당 제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선대위 인선을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주로 예상됐던 선대위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 문제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아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맞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의 정답은 오늘 밤 9시 50분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9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이틀 연속 3,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를 유지하면서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된 건물 등이 모여있는 전국의 저층 주거지역 9곳을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흥동과 화곡동, 흥납동이 뽑혔고 인천과 경기, 그리고 울산과 전주 일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방금 4교시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문과와 이과 관계없이 탐구 영역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선택 과목 응시 순서를 틀려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용성고등학교 고사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4교시 탐구 시간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시 50분부터 4교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국사 시험을 30분간 본 다음에 선택 과목 응시 여부에 따라서 최대 2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문과는 사회탐구, 이과는 과학탐구 시험을 봐야만 했다면 이제는 문이과 상관없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골라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과생이 사회문화를, 문과생이 물리를 고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선택 과목을 정해진 순서를 지켜서 풀어야 합니다. 2번으로 고른 과목을 먼저 풀면 바로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만 111명이 이런 부정행위를 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 실수로 꼽힙니다. 꼭 순서 지켜서 푸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은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50만 9,821명의 수험생이 치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2주 연기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치러지는데요. 그래도 연이은 코로나 수능입니다. 2년째 고사장 앞 응원전은 사라진 대신 배웅하는 수험생 가족과 학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과 학생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임지연, 이민서 시험 잘 보고 우리 꼭 다 같이 재밌게 조심히 놀러 갔다 오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떨지 말고 잘하고 오기를 바라고 왔어요. 네,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고3과 교직원은 95% 가까이 백신을 맞았지만 대부분 방역수칙은 지난해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되도록 KF-AD 이상이나 수술용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망사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이고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KF94 규격 이상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정수기 사용이 금지되니 마실 물이나 음료수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산고등학교 고사장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2021학년도 아니고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죠. 이 시간쯤 되면은 아마 학부모님들 어려웠나 쉬웠나 이게 가장 관심이실 텐데요. 출제위원장인 위수민 한국교원대 교수는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행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며 출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출제의 기본 방향은 수능 체제에 변화가 있었지만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도 선택 과목에 따른 수험생들 간의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29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다 규모였던 지난 9월 25일 3,270명보다 22명이 많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9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6명 줄긴 했지만 현재 506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수도권 환자는 2,583명으로 국내 발생 3,272명의 78.9%에 달하고 비수도권 비중은 21.1%로 경남과 부산, 충남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면서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던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64%가 유럽에서 발생할 만큼 상황이 악화하자 여러 나라가 잇따라 규제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독일 작센에 있는 병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는 사람들로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독일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 2천 명. 벌써 열흘째 매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Die gegenwärtige Pandemielage in Deutschland ist dramatisch. Ich kann es nicht anders sagen. Die 4. Welle trifft unser Land mit voller Wucht.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유럽 전체에서 매일 30만 명꼴로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64%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Out of those 3.3 million cases reported in the last week, more than 2.1 million were reported in Europe alone. It's an 8% increase over the last week. 전 세계 신규 사망자 가운데서도 57%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2월 초까지 유럽 지역에서 50만 명이 추가로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 완화했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가장 먼저 방역 강화에 시동을 걸었고 아일랜드도 규제 조치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체코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출입 제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Budeme vidieť, že ľudia naďalej opatrenia nedodržiavajú a bude sa zvyšovať nápor na nemocnice, budeme musieť pritvrdiť. 독일과 벨기에도 규제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유럽에서 이처럼 방역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나라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같은 가치를 가진 정당이라 충분히 융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대당 통합인 만큼 실무 협상에서 당명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대표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맡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당의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이 주춤한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의 친문 성향 의원들까지 끌어안아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권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의 선대위 등판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때는 누구나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 대표의 주특기는 아니라면서 9년 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지던 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중도 사퇴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권성동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한기호 사무총장 후임으로 사선의 권성동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후보 측과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로 권 의원을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기존 캠프 인사가 모두 함께 선대위로 가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부분이 당 관계자들이고 당 전체가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 캠프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됐던 한미일 외교 차관들의 기자회견이 돌연 무산되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혼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견에 불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한미일 3자 협의였는데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엔 미국 측만 참석한 거죠? 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3자 회의가 끝나고 오후 2시엔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는 미국 측 셔먼 부장관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돼야 할 이견 때문에 오늘 회견 형식이 바뀌었다며 단독 회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최종건 차관과 특파원들의 간담회에서 공동회견 무산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최 차관은 일본 측이 그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측이 김 청장의 독도 방문 때문에 자국 분위기가 안 좋지만 상부를 설득해 미국에 왔다며 기자회견에서 독도 방문 관련 질문이 나오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 우리도 반론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결국 기자회견 자체가 독도 문제로 가려질 거라는 미국 측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공동회견 무산 이후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피해자 소통 노력을 설명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특히 모리 차관이 독도와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해 최 차관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공동 기자회견 무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한국에 강하게 항의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 넘게 폭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규탄해야 될 만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심받냐. 중에 제일 큰 게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립니다. 중무세 문제에 대해서는 뭐 TV 토론 때나 늘 그런 입장을 제가 밝혀왔고 뭐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앞서 영상에서 보고 오셨지만 특히 보유세 관련해서 방향이 지금 극과 극인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게 토지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렇다 보면 이게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토지공 개념에 이제 뭐 대학자 이제 헨리 조지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 임재만 교수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국민 여론화 시키려고 애를 쓰셨고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이제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 같이 내는 거죠. 다 같이 내는데 이제 개념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많이 가지신 토지와 건물을 많이 가지신 토지가 많은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낸다. 그 세금을 다 균등 배분해서 국민들한테 한다는데 이 디테일이 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계산한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시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0조를 더 걷었을 때 인구 5,200만을 나누면 한 64만 원 꼴이 됩니다. 근데 그 30조가 이제 상위 10%라고 못을 박은 건 조금 한쪽에 치우친 면이 있는데 현재 개인 토지 보유 상황에서 상위 10%가 한 전국 개인 토지의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좀 치중돼 있죠.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균등화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재원화해서 내수 활성화에 쓰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공약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부의 재분배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둔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둔 돈을 기본소득으로 균등 지급을 하게 되면 80에서 90% 국민들은 오히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국토 보유세를 걷는다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또는 국가가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는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90%씩 이렇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한다면 이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라고 봐요.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수익은 좋은데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건 그 불로소득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국토 보유세가 지금 재산세와 또는 종합부동산세와도 충돌될 수도 있고요. 더욱이 토지를 단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이게 그 부의 편중이나 양극화를 줄일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조세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땅은 한정돼 있고 이게 이제 부가 편중되다 보니까 이걸 좀 나누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누는데 왜 그걸 소득으로 돌려주냐 이거죠. 왜 소득으로 그걸 만약에 정부가 국세로 받아가지고 그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써야죠. 오히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투자한다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데 국민에게 뭐 몇십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삶에 도움이 될지 특히 그 대상자 중에는 소득이 고소득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고소득자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뭐 기회균등의 원칙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그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서 일부 편중된 재산을 일부 회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유로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부동산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는 거거든요. 기회균등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불로소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미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이걸 또 걷게 되면 이중과세 지적도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던 세금을 만들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클 것이다.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과세 부분은 이미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해서 국토 보유세로 좀 가는 방향인데 물론 이제 충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캠프에서 아마 준비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빨리 발표를 해야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중관세 문제에서 좀 탈피할 수가 있고요. 이 부의 양극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에서 최근에 이 고액 자산가 부유 자산가들이 좀 세금을 좀 더 내서 그걸 좀 분배하는 효과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이미 영국하고 미국이 법안이 작년부터 지금 계속 제출되고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 지대라는 것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강남 예를 들어보면은 강남이 그 좋아진 것이
국가에서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국가 혁신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집중해서 이제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라면 그것이 자기네 어떤 노동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된 것보다는 국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공익적 요소가 가세해서 지금 수득을 얻었잖아요. 일부를 다시 회수해서 분배한다라는 어떤 배려 차원으로 본다면 이게 조세 저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꾸 10%의 부자들 걸 뺏는다는 개념을 도입을 하니까 이게 저항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협조를 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구한다라면 국민 모두가 다 세금을 내고 내는데 이제 많이 버신 분들이 조금 더 내서 그걸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은 누구나 찬성할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해야 될 일이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재산세 자체도 누진과세되어 있습니다. 0.1에서 0.4까지 금액이 많으면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종합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누진세를 그 좀 더 강화하는 차원이 좋은 거지.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국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듯이 소득이 없는 낮은 계층에게 지원하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선거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신다. 어쨌든 부의 재분배 효과 뭐 기대도 나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요. 이 부동산 시장 영향만 좀 따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을 선의로 내놨는데 그 선의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경험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세금이 도입되면 오른 세금을 세입자들이 또 그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한편에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파가 전체 시장에 어떤 반영되는 정도를 우리가 좀 유추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이 조세 저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세입자 전가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가 주택에 좀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2천만 가구인데 그중에 고가 주택의 비율은 한 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본다라면은 어떤 것이 과연 정의롭고 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합당한지를 생각한다라면 물론 이제 조세 저항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1주택자 중에 어떤 소득이 없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뭐 1주택자 중에 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뭐 감면 제도가 있지만 소득에 따른 어떤 분배, 어떤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어떤 구분이 우리나라 좀 부족합니다. 그냥 재산에 갖고 있는 것 말고 소득의 영향을 보고서 구분을 했더라면 조세 저항이 더 적을 수가 있거든요. 소득이 없는 분들이 건물만 갖고 있다고 돈을 어디서 창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캠프도 마찬가지고 두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조세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같이 논의한다라면 좀 좋은 방안으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만큼 세부 정책들이 나올 때는 좀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오히려 보유세를 완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장기적으로는 이분들한테는 폐지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 5월 달에 출발할 당시에 1%의 부유세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KB 국민은행 지수 지난달 걸 보면은 서울의 중위권 평균 가격이 12억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그 5억이 그 5월 달에 발표할 당시에 가구별 합산의 6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MB 정부 당시에 다시 바꿔서 2009년도부터는 1가구 1주택은 9억으로 바꿨거든요. 자, 2009년도 9억이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9억이 과연 고가주택인가? 다시 말하면 뭐 11억으로 오르긴. 11억으로 이번에 올렸죠. 이제 그런데 그 11억이 고가주택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서울의 평균 가격이 12억이에요. 12억. 그러면 서울의 평균 반 이상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9억이었을 때 그 당시에 평균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6억 정도, 7억 정도 됐었다고 그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다주택자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자본이득 아닙니까? 소득이득이 아니고 소득이 생긴 곳에는 과세한 게 공평과세인데 자본이득은 10억짜리 주택이 20억 됐을 때 과연 그 8, 9, 10억짜리 두 개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시 20억짜리도 못 살 정도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돈이 손에 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번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폐지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지금 1가구 3주택은 그 지방세를 포함해서 82.5%입니다. 네. 다주택자의 과세가 세계적으로 높다는 거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도세를 말하는 겁니다. 양도세. 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양도세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오히려 더 경직되고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물꼬를 트기 위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도세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종부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종부세 관련은 좀 다른 생각을 좀 의견 말씀드리면요. 예. 네, 종부세가 지금 11억으로 일단 상한을 올렸기 때문에요. 일단 세 부담이 일단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제 일 사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18억짜리 만약에 집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금 70%니까 계산하면 한 12억 6천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부부 공동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인당 6억 원씩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되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요. 18억짜리 집을 부부 공동명으로 갖고 있는 분이 세금을 59만 원 냅니다. 네. 이것이 과연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상에서 왜 9천만 원 1억 낸다 이런 뭐 폭탄이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도 이제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건데 왜냐하면 그거는 30억짜리 반포자이와 올림픽 선수촌 27억짜리 아파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2주택자입니다, 일단. 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지금 세금 중과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상한을 300%까지 뒀기 때문에 2배, 3배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으라는 신호를 준 것이지 1주택자들은 도리어 이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이 되면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시청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해도 지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증과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집권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을 팔으라고 했으면 퇴로를 분명히 열어줘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를 묻고 나서 지금 뭐 3주택자는 원래 75%에서 계산하면 10% 지방세 소득세를 추가하면은 82.5%가 되고요. 2주택자는 71.5%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남았는데 1억 5천을 손에 쥐고 8억 5천을 날아야 된다는 게 이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집권 여당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진짜 생각한다라면 지금 모양은 집값 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집권 여당에서 이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잡고 있는데 그러면 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당적인 정당성과 당위성 분명히 있는데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 말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미 법안 만들었는데 안 해보고 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뭐 일부 그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국민을 진짜 생각한다면 지금 이 피해를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국민을 보는 정책적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이거를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집권 여당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자체가 어느 만큼 올랐냐면요. 지금 우리 한문도 교수가 그렇게 부담이 안 간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 5월 달부터 지난 10월 달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 중위권 평균 가격의 상승률이 119.07%입니다. 그리고 이 그 집가 상승률뿐이 아니라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금년도에 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0%였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표준시 공시지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서울만 해도 10.37% 올랐어요. 근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0.5% 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도 줄고 자영업자도 어려운데 집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는요. 50만 원, 100만 원도 1,000만 원만큼 큰 시기예요, 지금이. 그런데 그 집가나 또는 그 공시지가나 공정사익 가격 비율도 올랐는데 불구하고 세율마저 올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종부세 고지서가 22일에 발송이 되는 상황이라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특히 강남 3구에 이제 해당자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지금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정책 관련한 시민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서 한번 봤는데 서울 아파트의 그 보유세 증세와 관련해서 의견을 이제 물었더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 서울에 안 계신 분들은 증세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율을 보니까 서울 거주하시는 분은 찬성이 35고 반대가 46인데 그래프에 네.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비서울 거주라 그러면 나머지 전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비율을 계산하면 가중 계산을 대충 해보면 과반수 이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네. 과반수 이상은 보유세 증세가 이미 낮다고 지금 표현했는데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지금 네. 35%인데 이게 이제 유주택자, 무주택자 구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네. 이 찬성하시는 분이 지금 비율을 가중치를 계산하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화 국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용어는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1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되는 부분들에 대한 네. 그런 대안들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대안들이 같이 제시가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좀 설득하고 협조를 구한다라면 충분히 국민들이 협조할 마음이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90%는 해당이 되니까 예.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세금 위주로 정책들을 좀 봤는데 공급 공약 한 가지씩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여야 두 대선 후보 이제 주택 그 공급 공약도 내놨는데 임기는 250만 호 공급하겠다. 이 규모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공급 방식이 이게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기도 이제 확연히 갈리는 거죠. 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이었어요. 이번 그 이재명 후보도 같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0만 가구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100만 가구를 어디에 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환매 조건법이다. 네.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으로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면 상당히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주택을 30만 가구 진다고 그랬는데 이거 네. 역시 환매 조건법이다 일부가. 네. 이 나중에 5년 이후에 팔 때 30%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내야 됩니다. 오르는 상승폭에 네. 대해서. 두 후보 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210만 6천 가구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공급 계획이. 예. 무슨 얘기냐면 김현미 장관이 장관 시절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호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개 합치면 210만 6천 가구인데 두 후보가 250만 가구는 각자는 한 40만 가구 정도 주택 공급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예. 포함한다면 만약에 별도라면 500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나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에 기존의 주택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네. 거기에 누구나 집 소위 기본주택이나 원가 주택을 30만 가구나 또 100만 가구를 포함시킨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공급 정책 한문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일단 뭐 기존 정부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217만 호 계획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예. 이제 30만 호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니까 그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걸 빼면 한 180만 호 정도는 이미 택지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250만 호라고 수치를 넣었는데 그 부분에서 세부적인 안들은 두 캠프 없습니다. 없고 그냥 공약으로 이제 포퓰리즘으로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250만 원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빈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두 후보의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재원 부족의 기본주택과 기본주택하고 기본수도가 연계가 돼 있는데 기본주택 100만 원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명료한 어떤 해법이 없습니다. 일단 후보가 이제 이 ABS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발행한 어떤 폭이 볼륨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로드맵이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난제인 것 같고요. 이 윤석열 후보는 이제 원가 주택이 좀 저는 좋게 봤는데 예. 유승민 후보가 아마 대선 경선 시절에 그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뭐 예. 1,800조가 나라에 손실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시세인데 5억짜리 집을 원가에 준다 그러면은 네. 그럼 나중에 5년 뒤에 70%에 이제 다시 환매를 해주고 다음 매수자한테 이제 또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차익이 한 2억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2억에 30만 원이면 60조거든요. 60조를 5번만 30년 뒤에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는 거기다가 뭘 더 추가하시는지 모르지만 1,800조라고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단 예. 국민의 혈세 600조가 30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캠프 다 조금 포퓰리즘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네. 좀 디테일한 안을 가지고 명료할 때 차라리 내놓지 이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고 예. 국민들을 좀 선동하지 말고 네. 이러한 계획인데 세부안은 언제까지 발표하겠다 네. 해서 좀 신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혼선만 가중시키기보다는 조금 정치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더 말씀이신데요.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짧게요. 네, 두 후보가 네. 과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인지를 봐야 돼요. 환매 조건부나 또는 뭐 토지 네. 임대부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인가 그걸 먼저 봐야 되고요. 100만 가구가 말만 100만 가구지 일기 신도시가 30년입니다 올해. 예. 입주 30년인데 일기 신도시를 다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엄청난 양이거든요. 예.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좀 우리 한번더 교수처럼 디테일하게 좀 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급 정책을 하되 이게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인가 이 형태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건지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최근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불안 심리가 꺾였다 이런 분석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택시장은 9월 이후에 가격 상승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한 양상이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일단 불안 심리는 좀 꺾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문우 교수님이 상승 흐름이 좀 꺾였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거의 동의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의 건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주택 거래량이 사실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일반 우리 경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면 거래량이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잖아요. 시장 상황을 네. 말해주는.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 국한에서 보면은 예. 서울의 그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이요. 5천에서 한 7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평균적인 거래량입니다. 통계를 내보면 제가 2006년부터 통계를 평균을 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서 이제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강력한 대책을 냈을 때 일시적으로 주춤할 때 거래량들이 1,500에서 한 2,500 사이입니다. 근데 9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2,699를 기록했거든요. 최초로 좀 올해 들어서 제일 낮은 거래량인데 예. 10월 달 거래량은 이제 한 달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11월 말이 돼야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데 지금 17일, 18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럼 비율을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1,800개더라고요. 그러면 10월 달도 2,000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가 아니고 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뭘 대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 수치가 하나 있는데 가격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가격 부담 지수라고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이제 주택금융공에서 예. 매년 발표하는데요. 분기마다 이게 2006년도에 최고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64를 찍었거든요. 근데 저번 분기에 173을 찍었습니다. 이게 200이라는 수치를 도달하게 되면 계산을 하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소득의 중위 가격의 중위 소득의 아파트를 샀을 때 자기 소득의 50%를 원리금의 상환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3%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망세가 시작됐고 그것이 거래량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 규제가 강화 추세로 가고 있고 예. 금리 인상이라는 또 부동산에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까지 가세하니 전체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내년에 부족하다라는 호재 외에는 좋은 호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하방 압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영향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하방 관방 압력이 내지는 좀 하방 하향으로 좀 변곡점 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꺾일 때. 수도 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권 교수님? 저는 지금 그 홍당기 부총리가 말씀하신 예. 거나 우리 한문도 교수가 얘기한 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된 거지 하락하는 대세 하락은 아니에요. 상승세가 꺾인 거지. 네, 그 주간 동향을 보면은 3주 전에 또 4주 전에 보면 0.01%씩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0.0105% 올랐거든요.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지난 10월 26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잖아요. 이 대출 규제가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나 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또 비수기철도 있고 예. 또 향후에 미국의 이제 양적 축소를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금리 올리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의 복합적인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내년 1월, 2월 달 가서 이사 처리되면 네. 아마도 좀 더 움직이지 않겠나 보는데 대출을 규제해버리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택을 모두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예. 변곡점은 저는 지금이 아니고 내년 3월 9일 대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3월 9일. 네, 예. 그러니까 여야 후보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공급은 다 하겠다고 하지만 규제 정책은 한쪽은 규제고 한쪽은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예. 규제로 간다면 지금처럼 좀 하향 안정세가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규제 완화 쪽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을 취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 변곡점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은 내년 3월 9일. 이때까지는 좀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지금 뭐 거고요. 규제로 예. 인한 시장 안정이지 정상적인 공급에 의한 시장 안정은 아니라고 봐요. 예.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장 챙겨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예, 그거 말씀드리면 이 내년 3월 이제 대선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 예. 좀 말씀 올리면 지금 집권 여당이 180석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던진 공약들이 종부세법은 법안을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막힐 공산이 큽니다. 진짜 빈 공항이 될 수가 있고 도리어 예. 국민들만 피곤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종부세를 가지신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만약에 당선이 됐다라면 예. 왜 안 되냐라고 아우성 칠 거고 또 집권 여당에서는 안 해줄 것이고 예. 그런 좀 피곤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좀 안 줄 수 있다는 상황이 좀 도래하니까 제가 볼 땐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말씀 주신 제가 까먹었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네. 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하방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가장 지금 이 순간에 챙겨야 될 필요한 부분. 정책.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예. 완화가 시장의 매물을 상당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네. 임대사업자가 또 완료돼가지고 임대사업자 완료되면서 일반 주택자로 바뀌기 때문에 매물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이 공급 미스매치 기간이 딱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네. 내년 사이거든요. 대선과 상관없이 정책을 네. 생각한다면 일시 그 양도세 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하는 거 포함해서 이제 공급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통화는 한 1분 정도였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간 될 때 식사를 한번 하시자고 최장님. 했는데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좀 최장님. 곤란하다 해서 식사 최장님.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하고 사적으로 한 거하고 저한테 와서 그 법안 예산 설명한 게 같은 겁니까? 지금 공수처가 거의 그 전 수사관, 검사가 다 매달려서 윤석열 우리 대선 후보 수사하고 있지 않아요. 여야 대선 후보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런 후보를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뒤에서 수사를 하고 없는 건 만들어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더욱 유의를 하겠습니다. 정치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정치인이 전화해서 수고하셨다 덕담하는 게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게 보통 수사관한테 해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정치 선배로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검찰한테 사주만하고 고발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구야, 누구야? 빨리 들려야지. 뭐가 말이야?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야당 의원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에게 김웅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받으셨나요? 예, 그런 전화도 그런 전화가 있었죠. 여기 계신 분 누굽니까? 압수수색했다고 저 항의한 분이
예, 그거는 뭐 제가 실명 공개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이시든 뭐 의사 표명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영향을 안 받으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받을 수는 없어서 성함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저는. 전주 의원님이십니까? 그럼 그 전화하셨다는 의원님이 전주 의원님이세요? 전주 의원님 발언하시죠. 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그날 있었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좀 그것을 어떻게 좀 잘 풀어보려고 국민의힘이 어떠한 제안을 하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화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게 있는지 우리는 야당과도 통화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본인들이 먼저 전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공수처가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라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예. 저를 상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뭐 의사진행 쳐다보는 건 발언이라고 자유 아닙니까? 예? 쳐다보는 건 자유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장님이 제가 질의하시는 시간은 아니라는 질의한 건 말씀 아니지 드리는 않습니까? 겁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은 네, 아니라는 아니 저의 이 시선을 그렇게 장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수능일인 오늘 낮 동안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능 시험이 끝나는 저녁 6시 무렵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고요. 중서부와 충청, 경북은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량이 많아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1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 18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